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대민주주의의 그 세 가지 흐름 혹은 방략과 그것들 사이의 직조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지난 약 1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광주 민중항쟁이라거나 또 권명아, 김대성 평론가들의 저작들, 그리고 마시모 안젤리스의 역사의 시작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일련의 그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김대성 평론가의 대피소의 문학이라고 하는 저작에서는 하수구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그 유대인들의 해방구로서의 그 하수구 이미지, 이게 온갖 그 대피소 흐름들이 이제 합류하는 흐름이기도 했던 거죠. 또 제가 직접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권명아 그 평론가의 그 여자 때 공포 젠더 어펙트라고 하는 책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강에서 깊숙이 잠수하는 이미지, 이게 하나의 대안적 그 외부 수립의 이미지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고, 또 마시모 데 안젤리스 역사의 시작에서도 자본주의를 한정하면서 그것의 외부에 공통장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제가 최근에 세미나나 혹은 유튜브 채널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혁명과 그 유토피아의 이미지들이 기존의 제도로부터 그 벗어나는, 우리가 지난 2010년대나 90년대에 많이 썼던 말을 빌린다면 탈주나 그 도주하는, 들레즈의 그 플라이트 개념이죠. 탈주나 도주하는 이러한 이미지, 또 소위 푸코가 그 이야기했던 그 바깥 외부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수구를 찾는다거나 외부를 찾는다거나 잠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이제 우리에게 최근에 주어지고 있는 많은 쟁점들, 대체 이제 김학의를 어떻게 할 건가? 성리나 정준영 같은 이런 사람도 또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이러한 사건들 배후에 있는 이 권력자들을 체제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이런 국가 권력,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이 혁명과 유토피아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탈주, 잠수, 하수, 외부 이런 데서 혁명과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은 우리의 그 채널들과 세미나에서는 주된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에 이제 청원을 한다거나 또 개개의 그 권력자들을 교체를 한다거나 범죄자들을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선이 모아져 있는 이 주류적 흐름하고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긴장이 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의 그 혁명과 유토피아에 관한 그 관점이 어떻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도에 그 절대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내놨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2008년에 경험했던 촛불집회하고 2016년 이후에 경험했던 촛불집회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2008년의 촛불 집회가 기존의 제도 바깥으로 외부로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췄던 그러한 집회였다면 2016년도의 그 촛불 집회는 다중의 그 운집과 그 운집의 힘으로 대의 권력을 아래로부터 통제하고 그들이 운집한 그 다중의 목소리를 제도 내에서 반영하도록 그 압박을 가해서 결국 박근혜의 그 파면을 가져온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부터 다중의 섭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내고 다중의 직접 행동과 그 행동력들에 의한 제도에 대한 그 섭정, 대의자들에 대한 그 섭정을 통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절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통상 이야기되는 용어들을 빌어서 말해본다면은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이고 그 양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념을 표현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절대 민주주의의 관점 속에서 우리 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관심사들을 또 어떤 그 이론적이고 비평적인 그 생각들을 조명하고 또 종합해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절대민주주의의 그 세 가지 방향 혹은 흐름들을 고찰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직조될 수 있을 것인가, 네트워킹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천을 이렇게 그 빚어내듯이 어떻게 이제 마름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물려져 온 다양한 사회 운동들과 그것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 공통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적 실험의 유산들이죠. 이 공통제를 절대민주주의의 관점과 그 방향에서 재전유를 해가지고 다중이 어떻게 사회 운영의 제1원리, 그러니까 프린시플이죠. 제1원리를 내놓고 다중의 삶이 그것의 제1원리로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제1원리를 이제 내놓는 것을 인격화했을 때에 보통 군주라고 부르죠. 그 프린시플에서 프린스 라고 하는 말이 그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사회운영의 제1원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할까 하는 게 바로 절대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하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절대민주주의에는 세 가지의 그 방략들과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좀 처음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탈주와 저항과 구성이라고 하는 그 3대 원리의 관점에서 조금씩 다르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990년대 말 2000년 초에 그 WAP이라고 하는 다중문화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WAP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 이제 두 문자 W하고 A하고 B를 합성한 말인데, W라고 하는 건 within의 W이고, A는 against의 A이고, B는 beyond의 B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항하고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있던 프레임은 제국이었는데, 제국 속에서 제국에 저항하고 제국을 넘어설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내부에 있으면서 저항하고 넘어서는 것을 구상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탈주하고 저항하고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또 다른 이제 변주인데, 오늘 그
바로 그러한 변주를 한 번 더 거쳐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네거리와 하트가 최근에 내놓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됐지만, 그 어셈블리라고 하는 책. 어셈블리라고 하면 집회라는 말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집회라는 것을 뒤집어서 뭐 회집이라는 말로도 새길 수 있겠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모인다 이런 말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회집, 회집체, 집회, 혹은 모인다, 모임, 무슨 모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 어셈블리라고 하는 날이 들레이저 철학에서는 아상블라주라고 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생각하게 하는 그 용어, 이게 이제 의회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물들의 의회, 이것도 이제 어셈블리인데, 여하튼 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책의 그 15장에서 정리하고 있는 그 공통적인 것의 그 새 얼굴, 디오니소스의 새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 것을 절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차용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생각들에 기초해서 저의 생각을 결합을 해 가지고 절대민주주의의 세 가지 방략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탈주자 되기하고 개혁가 되기하고 통치자 되기라고 하는 이제 그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그 세 유형의 삶의 방식, 운동의 방식, 정치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요 하나하나를 차례차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탈주자 되기인데, 탈주자의 이미지는 1급 살인이라거나 뭐 이런 영화들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감옥에서부터 이제 도주를 해가지고 해방된 삶을 찾아나가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건 뭐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 추구되는 그러한 그 주제이죠. 탈주자 되기라고 하는 건 기존 제도의 바깥에서 살기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숙고하지 않는 것이죠. 일단 기존 제도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이 벗어남의 행위가 기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탈주한다면 기존 제도는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라거나, 혹은 탈주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유형의 삶의 양식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기존 제도가 그거를 벤치마킹 한다거나 해서 달라질 거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기대 같은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기존 제도의 변형의 문제는 일단 숙고의 대상은 아닌 그러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탈주자 되기는 기본적으로 부정의 철학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존 홀로웨이가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권력 장악 없이 세상을 바꾸라 라고 하는 책이나 최근에 몇 년 전에 냈던 크랙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책, 두 권 다 이제 제가 참여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책들에서 아니요 라고 하는 것, no 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자기 철학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바로 이 아니오의 정치 철학, 부정의 정치 철학이 탈주자들에게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건 아니야.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아니야. 이것에서는 벗어나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이러한 생각 아니오는 사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시스템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그 시스템의 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아니오의 철학은 항상 강력한 직접 행동주의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행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홀로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동 거부,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이스모에서 나타났던 노동 거부를 지금에서도 가장 유효한 그 변형의 전략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바로 직접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죠. 행동 없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도 미치기 어려운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행동주의가 부정의 철학인 이 탈주자되기의 정치학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보면 탈주를 하는 것인데, 이 탈주는 일단 거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부를 통해서 체제로부터 또 지배자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이 탈주자들이 그냥 탈주자에 머문다면, 개개의 탈주자에 머문다면 고양이에게 쫓겨다니는 쥐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력하기 짝이 없고 어디론가 숨어들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개인주의적 개인의 그 멈춰버릴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부정의 철학으로서의 직접 행동주의가 나름대로의 고유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탈주자들의 연대, 이 탈주자들은 기본적으로는 행동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만 그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그 출애굽 과정이 자기를 이제 그 쫓아오는 그 군사들과의 끝없는 후위에서의 그 전쟁을 수반했듯이 말이죠. 이 탈주자들은 서로 전우가 될 수밖에 없고, 전우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 전우가 됨으로써 서로가 형제로 되어 나갈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경향들을 찾아보면 우리는 바쿠닌이라거나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 같은 것을 중요한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크로포트킨이 상호 부조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그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죠. 탈주자들이 개개의 탈주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들 간에 이제 그 상호 부조를 통한 연결망의 구축이 그 탈주의 의미를 굳건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새롭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호 부조를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키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도 바로 이 탈주의 그 이념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컨대 생시몽이나 이제 프리에가 그 주장했던 유토피아 사회주의, 특히 프리에 같은 경우는 이제 팔락스테르라고 하는 공동 주거 노동 공간을 그 구상하고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무정부적인 자본주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계획되고 잘 조직되고 서로 간에 연대해서 함께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되었던 것이죠. 1990년대의 그 이탈리아 사회센터,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얼마 전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볼로냐라거나 베니스에 있는 사회센터들을 찾아가지고 좀 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회센터들은 이탈리아의 곳곳에 있고요. 주요 도시들에 있고, 로마 같은 데는 뭐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빈 공장,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비어있는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점거를 해서 사람들의 생활 터전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의 식당도 운영을 하고 또 함께 이제 토론도 하고, 이탈리아 사회센터 제가 방문했던 곳들의 그 벽에는 거의 뭡니까, 그래피티, 그러니까 거대한 그림들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공동의 예술 창작 같은 것들도 하고, 또 영화 상영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다란 공간인데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영화도 보고 같이 이제 감상도 토론하고, 마당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제가 갔을 때는 몇몇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독립된 생활 공간을 창출해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이제 일위에 대한 전쟁, 그 사냥터가 전개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공동의 삶의 터전이 열리는 것이죠. 이런 이탈리아의 사회센터라거나 또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타흐리르입니까? 이집트의 그 광장, 또 스페인의 데일솔 광장, 또 미국의 그 소위 주코티 자유공원,
그리고 특히 게이지 공원 이런 곳에서 그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점거를 하고 자신들이 그 풀어나가야 될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도 하고 무료로 도서관도 운영하고 무료로 이제 식당도 운영하고 무료의 그 의료기관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이탈리아의 사회센터들이 공장이나 공공기관을 점거했다면은 이때는 공원을 점거했던 게 달라졌지 상당히 유사한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있는데 그거는 체제의 그 외부에 대한 추구가 하나의 대안 구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바로 자신들이 이제 점거하거나 구축한 그 대안 공간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예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 각자가 민주적 방식으로 그 공동공간의 운영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그 참여 민주주의적 그 의사결정이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지향성을 갖는 이 탈주자 대기 운동, 보통 이제 점령을 수반하는데요. 탈주자 대기 운동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세심한 생각보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그 발트 베냐민이 이야기했던 지금 시간 예츠 짜이트 지금 시간을 중시하고 미래라고 하는 문제를 바로 이 지금 시간에 종속시키는 거죠. 어쩌면 이 지금 시간이 미래로 이렇게 뻗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현재라고 하는 것을 중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관점에서도 비록 탈주자들은 그 개개의 노력을 통해서 보통은 탈주를 이루죠. 물론 모세의 엑소더스는 개개의 탈주가 아니라 집단적인 탈주로서 대문자 1을 쓴 엑소더스 아닌가? 대탈주라고 그래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집단이 대거 탈주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집단이 크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부분이 이제 탈주하는 건데 이 부분들의 탈주, 개인들의 탈주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의 지금 시간을 중시하면서 거의 전체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것에 종속시켜가지고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작은 것들에 비추어서 사고되도록 함으로써 부분적이고 그 작은 것의 의미를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현재 작은 것에서의 그 작은 성공, 어쩌면 이제 탈주의 순간에 향유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과
자유로운 자들의 그 상호 협력이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성공을 향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한 번의 체험이든 두 번의 체험이든 그 수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작은 성공을 향유를 하면서 그것에 실패, 결국 큰 것들이 남아있는 한에서는, 기존의 제도들이 남아있는 한에서는 작은 것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데, 설령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견뎌내고 또 다른 탈주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게 탈주자 되기 당략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성 평론가의 대피소의 문학에서도 실패를 견디는 그 감각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시되는데, 그 실패를 견딜 수 있는 감각은 탈주자 되기를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주체적 능력일 수 있겠죠, 능력. 그런데 이 탈주자 되기는 역사 속에서도 이미 이제 판명이 되었지만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 지구적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국지에서, 물론 더 거슬러 내려가 보면은 제노바라거나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해상 지역이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지적으로 출현한 이 자본주의는 점점 정식되어 가면서 지금은 전 지구를 뒤덮고 있는 제1원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탈주자 되기는 일정하게는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그 포위와 그 추구의 탈주한다라고 하는 그 추구 사이의 그 기란 관계가 작은 공동체에서는 그 추구의 어떤 도덕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시장적 개인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요구를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기가 쉽고, 바로 이런 도덕적 다름의 요구가 탈주 공동체들에 대해서 일종의 내부적인 치안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탈주자들의 다른 도덕을 요구하면서 외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수단, 장치,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제 명료하지 않은 것이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한계에 주목하고 나오게 되는 게 개혁가 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주자 되기가 기존 제도의 바깥에서 살기라고 한다면, 개혁가 되기는 기존 제도를 리모델하는 것, 이거를 목표로 삼게 되는 거죠. 개혁가 되기는 철학적으로 보면은 긍정의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하나하나의 개혁을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의 개혁가 되기는 제도를 통한 대장정을 자신의 정치학으로 삼습니다. 제도를 통한 대장정이라고 하는 건
마오가 중국 혁명을 전개시킴에 있어서 도시의 변두리의 농민 지구를 계속 이제 여행을 하면서 투어를 하면서 농민들을 이 장정의 대오 속에 하나씩 결합시켰고, 그래서 도시를 농민들이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포위 고립시켜서 혁명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혁가되기는 바로 이러한 마오의 생각으로부터 농촌이라고 하는 도시 변두리를 장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여행해 가면서 그것을 이제 뜯어고치는 그런 작업을 구상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유의미하다고 보는, 즉 탈주자 되기나 통치자 되기와 결합 가능한 그런 절대민주주의의 유의미한 방략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개혁가 되기는 이 제도를 통한 대장정이 하나하나 고치는데 맛이 들어가지고 그게 함몰되는 그런 협조적 개혁주의가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그 근본적 변화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개혁을 시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적 개혁주의라기보다는 변협적 개혁주의랄까요? 어셈블리에서는 이것을 적대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로 썼던 것 같은데요. 이 변협적 개혁주의가 우리가 이제 유의미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협조적 개혁주의하고 변혁적 개혁주의의 차이가 있다면, 이 근본적 사회 변화를 지향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 사회 변화는 어떤 실질적인 사회 변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수선해 가면서 이게 이제 뭔가 인간의 얼굴을 하도록 한다거나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거나 병든 것을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는 개혁주의의 경우는 유의미한 절대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 사회 변화를 지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개혁 정당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기란 굉장히 힘들죠. 그 제도 속에서 다른 당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닮아가기도 하고, 그 개혁 정당들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멤버들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의 제도들의 관절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근본적 변화의 전략이 나온다거나 또 유지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주자 되기가 추구하는 독립의 이념, 우리가 독립한다고 하면 결국 자본주의가 흡수해서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 다중의 공통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고,
작은 공동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공통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탈주자 대기에서 바로 이 공통장, 다중의 공통장이 전략적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략적 단위에, 근데 사파티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 회의 같은 게 그런 것이고, 러시아의 볼셰비크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트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공통장을 끊임없이 참조하고 이 부분과 결합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은 개혁주의는 아무리 관념적으로는 병역적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협조적 개혁주의로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혁가되기의 방법론은 섭정개혁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절대민주주의의 방법론으로서 중요한 게 섭정으로 보았었는데, 나중에 공통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도적 대장정을 해가는 개혁주의를 우리가 섭정개혁주의라고 부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혁주의가 사용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선거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선거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 구조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라는 장이 협조적 개혁주의의 수단으로도 떨어지고 또 변혁적 개혁주의의 수단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그러니까 섭정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 시스템의 협조의 수단으로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이제 양의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개혁가되기에 역사적인 그 전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말 30년대의 그 그람시 같은 경우에 서구에서는 러시아와는 달리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이 사회 변혁의 방법론으로 채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시민사회의 참호를 구축하는 것, 특히 교육기관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전술로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근본적 개혁주의의 역사적 사례로 볼 수 있겠고, 좀 전에 이제 마오의 대장정 같은 경우도 일면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들의 장정적 연합을 통해서 도시를 포위하고 도시의 변형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68년 혁명 당시에 두치케가 제도를 통한 대장정을 이제 처음으로 제안했을 때, 물론 이건 이제 그람시에 대한 고유한 독해를 통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근본적 개혁주의의 한 사례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향의 측면에서 보면은 소유라고 하는 것의 틀을 그냥 일거에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틀 속에서 자본주의의 이 청청 시야로 나누어져 있는 위계와 분할의 힘을 약화시키고, 또
배제로 인한 가난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거. 그래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준다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권, 기본소득 같은 게 그런 것일 텐데요. 소득권을 갖게 한다거나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걸 환경권을 주장을 한다거나 또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반 성폭력권을 갖게 한다거나 이주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주권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소유의 문제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지만 그 소유라고 하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또 개개인들의 소득 차이, 또 환경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 착취, 또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적 소유를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적 소유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서 보면 이 개혁과대기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견디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크게 바꾸어서 일거에 뭔가를 도모한다거나 탈주도 사실상 직접 현재를 도모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현재에서 행복한 삶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개혁과대교는 미래의 커다란 그 변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 나가고 지금에 있어서의 작은 개혁들의 의미를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시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관에서도 큰 변화를 작은 변화들의 집적을 통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작은 것 이거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점에서는 탈주자 대기의 공간관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작은 성공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성공이 어떻게 해서 달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성공의 사례들을 다른 때에 혹은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적용함으로써 더 빠른 부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관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경험관이죠. 그런데 개혁과대기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분적 개혁을 중심에 놓고 보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방향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고 개혁가들이 놓여 있는 위치는 바로 태풍이 부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태풍이 부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한 개인들이 바로 그 강력한 자본주의 기류에 타협을 해가지고 미래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 개혁과대기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점에서도 개혁과대기는 이제 탈주자 대기들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직접적인 다중의 공통장과의 연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통치자 대기인데요. 통치자 대기는 기존 제도를 싹 이렇게
허물어 버리고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으로 보면은 부정의 부정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탈주대기가 이제 부정을 통해서만 해방의 공간을 여는 것이라면, 통치자대기는 바로 그렇게 강요되는 부정을 넘어서는 부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학으로 보면 통치자대기는 탈주자대기가 직접 행동주의를 시도함에 반해서 스스로 권력 주체가 되어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직접 통치주의를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 권력의 장악이 통치자대기의 주요한 방법으로 나타났었지요. 이 방법의 역사적 영향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레닌과 러시아의 볼셰비키였었죠. 1917년 혁명을 통해서 그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들은 국가 권력을 직접 장악해서 사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볼셰비키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방법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의 영향하에서 17년 혁명 이후의 제3세계 민족해방 운동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통치자대기 전략들을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말 200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도 마찬가지의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샤베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 인물들이죠. 이 통치자대기의 지향은 직접적으로 국가 권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회 전체를 일거에 변형시키는 것이고, 이 일거에 변형시키기 위해서 기존 제도들을 해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시간관에서 보면은 통치자대기는 어쨌건 무턱대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즉 사건의 시간이라고 하면 혁명적 정세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을 움직여 가지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정당 혹은 대중적 전위정당이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사건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물론 이때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대가 큰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레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기론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혁명을 야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혁명적 정세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설 때는 패배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도 했죠.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은 통치자대기의 시간과는 현재를 미래에 종속시키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언젠가 있을 그 사건의 시간, 혁명의 시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관의 측면에서 보면은 앞의 그 탈주자 대기라거나 개혁가 대기와는 달리
큰 것에 작은 것을 종속시키죠. 일거의 사회 변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작은 것의 변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개개인들은 이제 탈주라거나 개개의 제도 개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큰 관심이 없고 권력을 이용한 직접적이고 일시적인 그 변형을 통치자들에게는 중시합니다. 그래서 경험관의 측면에서도 큰 성공을 도모하지 작은 성공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치자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국가기구를 분쇄해야만 시스템을 일거에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바로 탈주자되기가 이렇게 추구했던 그 공통장의 재현력과 결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거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정확한 국가기구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수단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기구의 분쇄에 실패할 위험성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국가를 장악한 사람들은 권력자나 그냥 옷을 바꿔 입은 지배자 외에 다른 것이 아니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범죄자로 타락할 위기에 놓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본주의는 전 지구적인데 장악하고자 하는 권력은 일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바로 전 지구적 반격, 반혁명의 압박을 이겨내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세계혁명론으로 탈출해 나가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어떻게 비국가적인 공적 권력을 창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를 통치자되기 흐름은 남겨놓고 있다. 물론 이 과제는 통치자되기가 남긴 과제만은 아니고 개혁가되기라거나 탈주자되기도 이 문제, 비국가적인 공적 권력의 창출이라는 숙제 앞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절대민주주의를 생각했을 때, 절대민주주의에는 이 세 가지 방향이 서로 대립되고 뭔가는 빼고 뭔가를 취해야 될 것으로 나타난다기보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절대민주주의의 방향이 될 수 있고, 이 각각의 방향들을 그리고 혹은 영어로 표현은 and 이것과 저것이라는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민주주의를 향해서 이 세 흐름을 어떻게 직조하고 편제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우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개개인들의 개인적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뭐 볼펜이라거나 뭐 칫솔이라거나 뭐 양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사회에 집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 주요한 이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권력을
일원화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자본의 독재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항해서 권력을 이중화하고 또 다원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중 권력이나 다중 권력을 구성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는데, 이건 탈주자 대의의 그 발상이기도 하죠. 현존하는 권력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공동체들의 권력으로 하나의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탈주자 대의의 중요한 그 이념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그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부단히 흡수하고 수탈하는 그러한 다중의 공통장을 수립하고 또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빼앗긴 거는 재전유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공통장은 천혜의 것하고 인간의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천혜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위 그 자연적인 거, 숲이라거나 또 바다라거나 햇볕이라거나 뭐 나아가면 지구 자체, 대기, 이런 것이 다 공통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그 지열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 지열 같은 경우에도 공통제이고 지구 속에 있는 열이기 때문에 공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또 다르게 한번 독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장의 이제 보존,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것으로, 인간적인 공통장에 쓸 수 있는데, 이 인간적인 공통장은 유형인가 무형인가에 따라서 물질적인 것하고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물질적인 것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혹은 지금에서는 디지털 코드 같은 거, 또 플랫폼 같은 거, 역사적인 유산 같은 거, 이거 다 이제 비물질적, 무형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인간적 산물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중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생산수단이라고 부르는 주요 생산수단들의 상당 부분은 물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인간적인 것, 공통장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보고속도로 같은 것들은 케이블망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축이 되잖아요. 물질적인 형태를 띠는데, 이것들은 누구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공통재로 지금은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은 또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양자가 교직되어 만들어내는 것이 그 메트로폴리스하고 사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제도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이 이제 결합되죠. 예컨대 뭐 주택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정보, 뭐 복지 이런 것에 관련된 그 제도들은 물리적인 것이면 물질적인 동시에 비물질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고, 메트로폴리스 도시공간의 경우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교직되어서 만들어낸 우리들의 공동의 삶의 터전, 공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통장은 소유의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창조의 공간이고, 또 특이자들의 자유와 그들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이것들을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사적인 것으로 전유를 해서 그 이윤을 축적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적 소유와 공통장 사이에는 굉장한 그 갈등과 긴장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첫 번째 방향인 탈주자 대기를 한번 살펴보면, 탈주자 대기는 사적 소유의 제도들 바깥에 공통장을 창출하고 그 공통장을 예시적으로, 즉 미래의 사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창출을 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중요한 그 아이디어를, 또 선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탈주자 대기가 기존 권력 제도의 개혁이라거나, 이거는 이제 개혁가 대기가 추구하는 거죠. 혹은 통치자 대기가 추구하는 기존 권력 제도의 해체라거나, 이런 개혁가 대기, 통치자 대기의 흐름을 촉진하거나 섭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거대한 권력 제도에 의해서 포위, 고립, 결국 흡수되어 가지고 부단한 좌절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좌절의 경험, 실패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정당화시켜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성공으로 나갈 것인가, 기존 체제의 개혁이나 그 해체, 그러니까 더 이상 탈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창출하는데 성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적으로 탈주자 대기가 관심을 뻗쳐나갈 때에 유의미한 당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가 대기는 기존의 권력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권력 제도를 변형시켜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는데, 기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소유들의 활동 공간인데, 이 사적 소유의 제도들은 공통장의 힘들을 자기 것으로 빨아들인 후에 거기에 이제 창고를 짓고, 김대성 평론가의 말로 표현하면 다른 의미에서의 곡간을, 자본의 곡간을 지어 가지고 이거를 축적에 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가 대기는 이렇게 자본에게 압류되어 있는 공통장을 어떻게 나중에게 열어주고 되돌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사고해 나갈 때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은 이
공통장을 열어내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변형들이 자본의 역추격을 따돌리면서 나중에 공통제로 활용될 수 있는 그 공간을 계속 열어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탈주자들의 흐름이 의지하고 있고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공통장 끈들의 힘에 단단하게 의지하고 그것과 결합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제 상호 의존, 개혁가 대기와 탈주자 대기 상호 의존이 불철저해가지고 양자가 유리되게 되면 개혁가 대기는 기존 제도에 협조하는 흐름으로 추락해서 사적 소유 제도의 장치의 다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앞서 비판했던 협조적 개혁주의로 전락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치자 대기는 이제 기존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서 출발하려고 하죠. 근데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장악한 국가 권력이 지금까지 줄곧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정치적인 부속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권력의 구도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나중에 공통장을 여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통장을 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기존의 국가 권력 대신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비국가적인 형태의 공적인 권력, 이거를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숙고해 봐야 할 것이겠지만, 역사적으로 커뮌이 그것의 선례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커뮌으로 대체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통치자 되기에 나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혁명적 에너지가 자생적으로 분출하도록 촉진하는 그런 조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기존의 국가 권력은 나중에 혁명적 에너지의 분출을 일정하게 저지하고 있는 그 방패,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해체의 노력은 이 나중에 혁명적 에너지의 자생적 분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작용을 할 터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비국가적인 공적 권력 형태로의 이행이라거나 그것의 수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통치자대기가 벗어나게 되면 통치자대기는 자기 자신이 지배 권력으로 경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공통장과의 대립을 피할 수도 없고, 러시아 혁명의 이후의 운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도전, 새로운 혁명적 시도들, 크론슈타트, 발라네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독에서의 노동자 봉기, 또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노동자 평의회, 폴란드의 연대 노조, 소련의 광부 노동자 파업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전받는 그런
지배 권력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흐름이 합류해서 각 흐름들의 성과를 수집하고 문제를 공유하고 각 흐름들의 갈등이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하지 않으면서 각 흐름들의 힘이 연결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할 네트워크적 정치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 호민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선례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현대에 맞게 잘 변형시키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날의 그 상황에서 절대민주주의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방략들, 흐름들과 그것들을 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